녹음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저희 요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을 이어서 다룰 건데요. 저번에 저희가 간략하게 스토리랑 평가 두 가지를 진행해봤어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설정들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네.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포일러도 있나요? 결말에 대해서 저희가 뭐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아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네. 결말에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말에서 그 한먼지가 네. 그 총을 쏘는데 장고요를 일부러 안 맞히잖아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아마 해보는 게 좀 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왜냐면은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작품을 이해하시거나 또 그런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고요. 간단한 쉬운 얘기, 쉽다기보다는 좀 명확한 얘기, 저희가 잘 아는 얘기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져온 얘기는 인공중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이 이제 인공중력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인공중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중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원심력,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가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선형적인 가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나왔던 거죠.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 증가하는 속도를 이용해서 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원통형으로 생겼죠. 그쵸. 그래서 그 우주섬이 이게 가장 먼저 뭐 제시된 그 시각적으로 좀 등장한 작품이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우주정거장이 원통형 이렇게 가운데 바퀴살도 좀 있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돌고 있고 바퀴살이 있던가? 뭐 하여튼간에 원통형으로 돌고 있고 거기를 저 사람이 조깅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무중력인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바닥에 붙어있지? 라고 보면은 이 우주선이 돌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웠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우주여행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보편화가 안 됐었는데 이런 상상을 해냈다는 게 뭐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원리가 뭐냐면은 원리가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뉴턴 물리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물체를 뭐 이렇게 밀거나 뭐 던지거나 하면은 그 물체가 끝없이 날아간다. 아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저항이 않는다면, 없으면 그렇죠.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도 없고 뭐 중력도 없으면 물체가 끝없이 날아간다. 근데 이 물체가 날아가다가 이제 우주 공간에서는 물체가 모두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 우주섬이 돌잖아요. 우주섬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우주섬 위에 있는 물체도 마찰력에 의해서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할 거예요. 접선 방향으로. 원 위에서 돌고 있으니까 원에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원통의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날아가려고 하다가 우주섬에 가로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섬에 붙는 거죠. 그게 이제 원심력, 이 우주섬에서 느끼는 중력의 정체입니다. 관성에 의한 것. 그러니까 원심력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에요. 관성의 일종이고 실제로 구심력자는 힘은 사실 구심력입니다. 이 우주섬이 뱅글뱅글 돌려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섬은 스스로 분해돼 버려야 돼요. 분해돼 가지고 모든 파트가 그 돌고 있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쫙 흩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이게 단단하게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단히 조립되어 있는 힘이 이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중력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된 바가 있느냐? 이 인공중력의 힘이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질량,
이렇게 질량은 이 물체, 이 돌고 있는 물체 질량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인공 중력이 사실은 실용적으로 아직 적용이 된 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 중력을 우리 지구에서 느끼는 수준으로 하려면은 상당히 그 우주선이 커야 됩니다. 상당히 우주선이 커야 되고 또 우주선이 작다고 해도 굉장히 빨리 돌아야 돼요. 왜냐면은 반지름이 작으면은 각속도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질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만약 또 우주선이 너무 작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원심력을 통해서 중력을 발생하면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번에 그 김보영 작가님의 그 소설 밑으로였던가요? 밑으로였던가요? 그 소설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아래로 갈수록 중력이 세진다. 그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죠. 그 중심 방향으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고 표면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는데 이 우주섬이 너무 작게 되면은 그러면은 머리 부분하고 발 부분하고 중력의 차이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좀 가볍고 발은 무거운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은 멀미를 크게 유발한대요. 생각만 해도 멀미나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작품은 김보영 작가님이 땅 밑에요. 땅 밑에. 네, 땅 밑에. 네. 근데 저기서 이게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가로막히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 벽에 가로막히는 여기에 거죠.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뭔가 한쪽으로만 중력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뭔가 중력을 느끼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로막는 게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렇겠네요. 아무튼. 너무 커야겠네요. 충분히 커야 되고. 이 우주선이 너무 작으면은 멀미를 크게 유발하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에서 계산했더라고요. 이 중력의 차이가 10% 이하가 되려면은 머리에서 느끼는 중력하고 발에서 느끼는 중력의 크기가 10% 이하가 되려면은 반경이 20m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20m. 네, 20m가 돼야 되고 또 회전 속도도 중요해요. 회전 속도가 또 너무 빠를 수가 없어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그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 같은 게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얘가 막 이상하게 회전을 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 회전을 또 낮추게 되면은 반지름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분당 회전을 1분에 2.5바퀴 정도로만 해도 반경이 144m가 돼야 돼요. 144m면 이제 그 100m 트랙보다 긴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반경가 직경으로는 이제 200m가 넘어가는 거죠. 300m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 사이언스 어사일럼이라고 또 과학 유튜브, 외국 과학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해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경이 503m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직경이 이제 1km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나게 거대해야 되고 이것을 띄우는 것부터가 일단은 문제겠죠. 그러면은 그 조각조각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조립을 해야겠네요. 우주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종이 접기 같은 방식으로 접어놓은 상태에서 쏜 다음에 뭔가 펼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이제 뭐 공학자들이 뭐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 인공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는 이미 증명을 했는데 제미니 11호에서 이것을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미니 11호에서 10m 정도 반경으로 중력을 인공중력 발생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했는데 실제로 중력이 발생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 10m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미약한 중력이 발생하는데도 멀미를 느꼈대요. 그리고 노틸러스 X라는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래요. 여기서는 좀 더 직경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이 도넛 모양의 요 장치가 있죠. 이게 인공중력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요거를 실험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 뭐 우주 비행사들 뭐 네. 이렇게 그 G 견디는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 어차피 삥삥 돌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미 지구상에서는 이거를 좀 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우주상에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쵸. 지구에서는 또 이걸 고정시킬 수가 있잖아요. 음, 우주에서는 뭐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좀 회전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그런 장치들을 띄우는 것도 사실은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인공중력이 발생하는 이 우주 도시, 우주섬에서 탄환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뭐 스택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네. 그 수학이나 물리학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네. 이게 공식이래요. 오. 이게 공식이고 이게 이제 총알의 질량, 가속도, 네. 가속도가 이제 총알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로 같은 게 이제 그 공기의 밀도, 그리스 문자죠. 네. P 모양으로 생긴 T처럼 거. 생겼지만 네. 로우라고 로우라고 읽는. 읽습니다. 네. 이거 근데 그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 분은 공식 아마 볼 수가 없을 건데 네. 사실 공식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네. 공식을 이제 모르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대강 이제 이 공식에서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대기의 밀도, 네. 그 다음에 총알의 공기 저항, 음. 총알이 받는 공기 저항, 네. 그 다음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알의 단면적이래요. 단면적이고 V 같은 경우가 총알의 현재 속도, 네.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이제 이 우주 도시의 우주섬의 각속도, 각속도. 얼마나 네. 빠르게 돌아가는가. 네. 그다음에 이 R 같은 경우가 이 총알의 현재 위치입니다. 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지고 위치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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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네. 보고도 모릅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이해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이 공식을 보고 이게 뭐 이 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각각의 텀이 뭐 의미하는 바가 아마 있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에 의해 속도가 감소하는 분량을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뭐시기 이거는 네.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도 뭐 의미하는 바가 있겠는데 사실은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했습니다. 왜 저희는 이제 공학자의 마음으로 이 공식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 이 답변을 올려주신 분이 직접 시뮬레이션 한 것도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총알을 파란색 궤적이에요. 네. 이 검은색 선이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 선이 이제 이 우주 도시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주 도시의 표면에서 총알을 수평 방향으로 발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구에서는 우리가 만약 수평 방향, 땅의 수평이 되게 총알을 네. 쏘면은 네. 땅에 0.55초 후에 보통 떨어진대요. 이게 지금 우주 도시를 4,000m 반경으로 지금 가정을 하신 네. 거거든요. 네. 지구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를 하면은 0.55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데 이 우주섬에서는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4배 정도가 걸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총알이 날아가면서 위쪽으로 휜대요. 네. 전향력이 발생해가지고 위쪽으로 휘게 되면서 더 오랜 거리를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금 총알을 발사한 거거든요. 원래 위치에서. 수직에 가깝게 발사하면은 이 뒤통수를 맞는다고 합니다. 네. 그 소설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마탄 뭐 이러면서 이 악마와 계약을 하는데 마탄의 사수라는 그 오페라가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악마랑 계약을 해서 내가 어떻게 쏘더라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데 6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쏘지만 마지막 7발째는 이제 악마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날아가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나라던가 뭐 얘를 맞추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야말로 마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각도도 이런 궤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네. 하트를 어쩐다. 그리는 이런 네. 네, 이게 아마 중심 부분을
거쳐갈 때 궤도가 네. 이상하게 발생하는 그런 그렇겠네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중심 부분을 관통하게 되면은 이 총알이 우주 이 섬을 몇 번 회전할지 모른다. 그런데 스나이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막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런 궤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트를 그리는 이상한 궤도죠. 네. 정말 이상한 궤도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댓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가정이 지금 공기의 밀도를 지구의 공기의 밀도와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대요.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근데 네. 그 우주복의 공기의 밀도가 네. 일반적으로 지구보다 더 낮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우주복에서는 보통 순수한 산소를 사용을 한대요. 순수한 산소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에는 공기가 29%인가 밖에 없잖아요. 네. 그만큼의 밀도, 그러니까 더 낮은 대기압으로 네. 이 산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주섬에서도 기압이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섬을 만들게 하면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겠죠. 질소 같은 거는 이제 네. 사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복잡해지겠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기의 밀도의 가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거를 가정을 만약 달리하면은 더 이상하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트위터에서도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그렉 이건이라고 네. SF 작가님이 네. 이제 올리신 거예요. 저희 영상에 버퍼링이 좀 걸리는데 네. 약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렉 이건 그 작가님이 트위터에 그 시뮬레이션을 또 GIF로 만들어져 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이게 네. 좀 걸리네요. 네. 그렉 이건 선생님이 트위터를 하시는군요. 네, 하시더라고요. 이 네. 게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택 익스체인지 게시글에 댓글로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지금 이 노란색 이 무지개색이 이제 궤도예요. 총알의 궤도. 총알의 궤도가 이제 각속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와.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 회전 방향의 반대로 총알을 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총알이 이상하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속도가 또 0인 경우, 각속도가 0인 경우에는 이제 0에 가까우면은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날아가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각속도, 그러니까 우주섬이 회전을 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렇게 네. 궤도가 이상하게 변하는 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기하네요.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피크 부분을 표시를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각각의 궤도의 피크 부분. 네. 네. 중심에 가장 가깝게 갈 때를 표시를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말이 안 되겠네요. 네. 정말로 궤도가 네. 이상하게 나온다. 네. 라는 걸 이제 아마 이 소설만 읽으시면은 네. 얼마나 이상하게 가길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계산을 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 뭐 역학 이런 걸 배운 지가 좀 돼가지고 그럼 이걸 꺼야 되겠네요. 버퍼링이. 완전히 꺼버리면 안 되고요. 네. 그 탭만 꺼주세요. 트위터 탭만. 네. 네, 그래서 그 마타네 사수는 저도 그 직접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어디서 들으시거나 그 하셨나요? 헬싱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헬싱이 그 빨간색 얼굴 한 그건가요? 아니요, 드라큘라 나오는 거예요. 드라큘라가 나오는 건가요? 네. 흡혈귀가 나오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네, 작품인데 어쨌든 그 정말로 괴물 같은 스나이퍼여야겠네요. 그쵸.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한먼지라는 이 스나이퍼는 진짜로 엄청난 거죠. 이런 궤도를 실제로 그 자기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 총알이 막 수직에서 가깝게 이게 날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디 집에 갔을 때 수직 그러니까, 그 천장에 있는 유리창을 뚫고 이제 총알이 날아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위에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 밑으로 막 날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원형으로 있으면 이 반대편에서 쏘면은 당연히 위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천장이 있는 곳인데 그 밑으로 이렇게 막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죠. 인터스텔라에서 콜로니 안에서 야구하는 장면. 거짓말이었겠다. 그게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뭐 큰일 나겠네요, 야구하면. 그렇겠네요. 근데 뭐 얼마나 타자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네요. 유리한가요? 그렇죠. 타자가 유리하죠. 왜냐면은 공을 그냥 대충 쳐도 홈런이잖아요. 근데 공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지 않을까요? 가까운 거리에서 아마 던지지 않을까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마나 콜로니가 큰가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콜로니가 되게 크면은 뭐 거의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이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던지는가, 얼마나 뭐 작은 이 공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 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이 사비라는 우주 콜로니는 진짜로 그 최소한의 직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멀미를 느끼지 않을 약간 그 어떤 한계선의 직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이 4,000m로 여기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하기로는 작동하는 우주 이런 콜로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경이 최소 500m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m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대신 뭐 양옆으로 길면 되죠.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직경이 작은 대신 약간 김밥 모양으로 긴 그런 우주선을 아마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운공 중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이 거리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막 그 사실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이게 굉장히 그 뭐 짧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도로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리 이름. 거리 이름이 이제 실제 이름,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름이죠. 공식적인 명칭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랑 그쵸. 거기 사는 다르다. 그쵸.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뭐 있을 법하긴 한데. 그쵸. 있을 법하죠. 저희도 뭐 사실은 저기 학교 뒷길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게 뭐 문서화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사실은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거리 이름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더라고요. 스트리트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거리 이름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가, 언제 뭐 변하는가,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이름에 대한 학문도 있대요. 거리 이름, 한 도시에서 거리 이름이 어떤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 이 도시의 거리 이름에는 예술가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뭐 과학자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 도시의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세르비아에 있는 벨가르드라는 거리인데 이 거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계속.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엄청 많이 바뀌었죠. 뭐 요런 곳이라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를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옛날 사람이면은 막 그 옛날 이름이 익숙하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뭐 원래 번지로 했다가 지금 도로만주소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길마다 원래 이름이 거의 없었는데 그걸 막 일부러 붙인 거죠. 붙이면서 뭐 저희 뭐 학교 앞에 뭐 창업로 뭐 이런 거 생기고. 창업로라는 게 있어요? 창업 뭐 로가 생겼던데요.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뭐 마을 이름도 네. 주소랑 다른 경우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땡땡리 마을 이름 땡땡리 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일제시대 때 원래 우리말로 부르던 마을의 이름을 한자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대전도 그죠, 원래 한밭 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저런 뭐 사례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 도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정치 체계 같은 게 바뀔 때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런다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5조직의 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사진을 그러니까 막 그림을 좀 그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해가지고 못 그렸는데 네. 제가 방금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오호. 네, 기둥의회라고 불리는 잘 안 보이네요. 한번 키울까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네. 이런 의회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오목누니파 보스가 이거를 처음에 떠올린 거죠. 네. 처음에 떠올려고 제안을 한 거죠. 원래는 이런 의회 같은 게 없고 서로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뭔 얘기를 하냐 조폭들끼리 그냥 싸우면 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냥 갖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 오목누니파 보스가 처음으로 이런 의회를 만들었는데 기둥의회라고 불립니다. 설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보면은 5개의 그 파들 저번에 저희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광장파, 조폭, 오목누니파, 주둔군, 경찰파 5개의 네. 파들이 있는데 각각이 이제 뭔가 다스리는 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 보통은 5개의 파에서 각각 한 개의 파마다 사이가 안 좋은 2개의 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주둔군 같은 경우에는 광장파랑 조폭을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뭐 오목누니 같은 경우에는 경찰파랑 광장파를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로 안 보이게 가운데에 거대한 기둥을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기둥이 이것보다 좀 더 굵은 거죠. 그렇죠. 네, 굵어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러면서도 약간 그 대화가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예를 들어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전달 해가지고 네. 반대쪽에서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사소통이라던가 의견 합치 이런 것들이 네. 이루어지는 그래가지고 이 5개의 보스 5명의 보스들이 모여가지고 이 암살자 스나이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나온 해결책이 이 우주섬의 회전 속도를 뭐 5% 정도 빠르게 해가지고 저격을 못하게 하자. 그거 되게 좀. 네, 저도 아주, 참신하다. 있을 법하다. 그렇죠. 그치? 근데 소용이 그런 데 없었죠. 있구나.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천재 앞에서는 소용없다. 천재 앞에서는 그런 것쯤은 그냥 조종할 수 있는. 보정하면 되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그 이 기둥의회라는 그 개념도 대단히 신기하고 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작가님의 정치 외교학적 그런 전공이 또 맞아요.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사람 간의 미묘한 이 권력 관계,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척을 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안고 가면서 공동의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이제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이 장고요라는 인물이 네. 끊기네요 좀. 네. 그러면 이 원노트를 이제 꺼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장고요라는 인물이 이제 마지막에 사비는 이제 평화를 이뤘다? 평화의 네. 도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설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한먼지라는 스나이퍼 킬러가 장고요를 저격을 시도하죠. 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이 한먼지가 장고요를 충분히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총을 안 맞히죠. 일부러 빗 맞히죠. 네. 옆에 있는 벽을 계속 같은 부분을 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 우주섬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여러 번 쏠 수 있다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네. 근데 왜 한먼지는 장고요를 쏘지 않았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죠. 인물의 심정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일부러 좀 공백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좀 읽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들게 그런 식으로 아마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먼지라는 인물은 엄마가 있잖아요. 네. 네, 엄마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스나이퍼였고 그 다음에 그 스나이퍼 기술을 이 한먼지라는 딸에게 계속 전수를 했죠. 전수를 했고 중력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 그거 아닌가요?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활 쏘는 그 영화 있잖아요. 활 쏘는 영화요? 네.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거 광고로도 있는데. 그래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 엄마랑 애증의 관계죠, 약간. 엄마한테 그 어떤 모종의 애정도 있지만, 근데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대단히 많은. 그다음에 그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그 임무를 내가 이어받아서 이거를 하는 게 나의 어떤 태어나서 유일하게 해온 일이고 유일하게 이제 계속 배웠던 그런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터뜨린 적은 없었던 거죠. 내 스스로 이 한먼지 일기장 보면은 좀 그런 심리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이 결국은 그때 좀 제일 그게 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처음 한 발을 쐈을 때, 아,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좀 만감이 교차했겠죠.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엄마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과 겹쳐서 또 이제 한먼지가 그 장고요라는 인물을 정말로 싫어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인물라서 이거를 이제 하긴 하지만은 이 인물이 이 사비라는 이 세상에 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는 당연히 그 한먼지도 납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냥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한먼지가 사실은 좀 이 청소년기를 제대로 못 지낸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년기를 이 스나이퍼로서 키워지면서 그런 어떤 상실이 계속 있었고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되게 목말라 있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제 그 이초록이라는 갑자기 갑툭튀한 이 주인공이 이 친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또 영향을 받았겠죠. 네. 최종병기 활 맞아. 최종병기 활에서 그래서 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막 이런 개사가 나오네요. 네.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중력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등장인물인데 저는 약간 뭔가 폭력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네요. 폭력이 계속 대물림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끄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어떤
끊어야 한다 그런 어떤 의지 표명 같은 걸로 보이기도 했고 작가님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초록이 뭔가 뭐 우연이라고 하면은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그 이초록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드는 능력. 대단히 아이고 그러셨어요 라고 이게 팔자 눈썹 이렇게 되면서 약간 그런 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 능력이라고 이 안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그 표정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고모의 사업에 대단히 도움이 되죠. 그런 첩보를 이제 얻는 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초록도 그 고모 완전히 고모 편에만 붙지도 않고 또 완전히 막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또 노선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죠. 한먼지를 또 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여긴다고 해야 되나? 가볍게 그렇죠. 여기고 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그 장고요가 진짜 총에 맞았다면은 진짜 이 한먼지라는 인물이 뭐 이초록이 그 자리에 없었어가지고 장고요에게 총을 쐈다면 그렇다면은 과연 한먼지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수미야도 대단히 재밌는 캐릭터고 윤수정도 대단히 재밌잖아요. 너무 귀여워. 네. 그 로봇이 이제 갑자기 그 약간 그 느려지잖아요. 네. 그 윤결정이 이제 로봇의 그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느려지잖아요. 네. 그 태권도장 네. 그 장면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윤수정이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제 그 멀리 사는 이제 윤결정이라는 진짜 사람이 이 로봇을 사가지고 하루에 30분 정도씩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심각한 막 대치 상황인데 갑자기 윤결정이 딱 빙이 돼가지고 지금 누나. 잘 지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미야가 야 너 지금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미야가 되게 한먼지를 뭐 한먼지인지는 몰랐지만 한먼지를 되게 추앙하잖아요. 약간 팬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팬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좀 약간 아이돌 팬 같은 그런 모습도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버릴 캐릭터가 하나도 없고 그쵸? 네,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고 너무 다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결론도 너무 훈훈한 네, 그런 작품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작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는 작품이고 네. 혹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네. 저희가 거의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이게 그렇게 반전이라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책은 아니어가지고 네. 유머라던가 그런 것들로 가득한 책이라서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읽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또 다음 달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단신을 갖고 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팟빵, 그 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든 편하신 쪽으로 저희 방송에 대한 감상, 뭐 댓글, 추천하는 작품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